안각화는 미술의 원형의 범위보다도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 예술 형식으로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의 산물이 들립니다. 어떻게 인간이 사유했고 그 사유 결과 그림을 어떻게 기록물로서 남겼는가를 본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복원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직접적인 자료이지만, 예술적으로 보면 어떻게 예술의 근원을 일구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되물어보게 만드는 그런 단서를 제공합니다. 제가 이 안각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 해 동안 많은 나라들을 다녀서 그것 중에 엑기스를 이번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름 날씨입니다. 눈이 이렇게 소복이 쌓여 있는 날이에요. 세계에 얼마나 암각화가 많이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암각화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공동체의 이상을 그린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절대 개인적인 그림을 안각화 현장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돌이라는 데에 그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6,000년, 5,000년이 지났어도 현재까지 생생합니다. 아마 역사의 기록물이 종이이거나 양피지에 남겼다고 한다면 불을 피하지 못했을 거고 물을 피하지 못했을 터인데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문자가 없는 시기의 기록이자 예술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춤을 추는 음악, 무용 이런 것들도 아주 형식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각화는 세계 각국에 공통적으로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형식입니다. 한국, 몽골, 카자흐스탄, 베트남까지 포함하여 또는 아프리카 어디까지 포함하여 새기는 기법, 새기는 방식이 또는 조형을 만들어내는 그 방식이, 사유 방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울산 방구대 안각화가 있는데 울산 방구대 안각화에는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는 안각화의 제작 기법, 제작하는 방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한국 안각화가 그려져 있는 울산은 정말 먼 옛날에 보면 해양 문명의 근거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각화의 분포 현황을 보면 전 세계에 160여 나라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안각화가 없는 나라는 그 당시에 조금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안각화가 모두 번성하거나 사람들이 잘 사는 곳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은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 주로 그려집니다. 외딴 곳. 850군데 이상의 지역, 7만여 곳의 유적이 있음에 약 4,500만 점이 있다. 이건 유네스코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5대륙 모두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주요 밀집지대는 남반부이다. 특히 호주에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많이 있습니다. 안각화는 지금 자기가 좋거나 현실을 드러내거나 또는 남을 감개적으로 교육시키려고 하거나 또는 시대를 통찰하거나 하는 지금의 그림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 안각화를 새기는 것 자체가 신앙행위였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각화는 빛이 없는 장소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독특하게도 빛이 없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유일한 안각화가 울산 방구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울산 방구대를 제외하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몇백만 점을 보고 다녔어도 남쪽을 향하지 않는 그림은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뜰 때에 안각화가 밝게 형상을 드러내고 해가 지면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죠. 현실 생활의 다양한 면을 표현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 중에 행복이라는 것, 어떻게 살면 굶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낳고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안각화는 채워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대의 우리의 삶과 크게 유리되어 있지 않는 그런 소재죠.
형태 표현에서 일반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단순화되고 추상화됩니다. 이것은 미술의 발전, 미술의 전개 양상하고 동일합니다. 그림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그리는 사람이 잘 못 그려도 긴장감 있게 정신을 그리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림이 큽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붓을 잘 쓰고 도구를 잘 사용하고 물감을 능숙하게 쓰는 사람일수록 가면 갈수록 그림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정교해집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서 노안이 오면 올수록 그림이 더 정교해집니다. 돋보기가 눈보다도 훨씬 더 정교해지니까요. 그래서 더 정교해지려고 더 돋보기 큰 걸 끼우고 화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안경이 있는데 그걸 쓰게 되면 정말 현미경처럼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선시대 때 화가가 말하기를 60이 넘어서 노안이 오고 돋보기를 끼니까 그때 이제부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지 않는데 보통 경우는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자신감이 있으면 단순화시킨 단계에서 딱 계속 반복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면 좋은데 이제 꾀가 나면 멋을 부리게 되고 거기에다 모양을 집어넣고 장식을 자꾸 하게 되면 이제 그림이 소리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복제합니다. 화가에게 쥐약은 자기를 복제하는 겁니다. 가장 위험하죠. 내가 나를 복제한다. 내가 내 스스로를 모방하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다. 그것은 벌써 창의적이라는 화가라는 직함을 내려놓아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끄지없이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를 죽이고 다시 태어나고 죽이고 또 태어나는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데 이 화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화가가 적다 하더라도 그것이 화가의 일생이고 삶입니다. 화면은 선택한 바위면 위에 허투루 그린 게 아니라 완성도가 높게 그림을 그려집니다. 바위 하나가 하나의 캠퍼스입니다. 그리다 만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리다가 말다가 해가 저물어서 내일 아침에 해야지 하고 남겨놓았다가 그 사람이 절명해버리면 그 장소에 지금 가보면 그분이 썼던 도구, 그분이 그리려고 했었던 칼, 돌칼, 이런 때리는 도구 같은 것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년 전의 안각과 그렸던 것들이 현재 있는 건데 재수가 있으면 그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허투루 그린 그림 없이 본인이 남겨놓은 흔적만 봐도 연구자로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주요 소재입니다. 현실 생활의 모든 요소가 소재로 등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식량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큼 뭐 중요한 게 없겠죠. 두 번째는 성과 번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신앙의 고백 같은 것이 그려지게 되고, 네 번째는 인간의 삶에 대한 현실의 문제, 다음에 부족을 상징하는 영토에 대한 문제, 영토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하면 신화와 설화가 발생할 그 접점에 아름답게 이상화시키는가. 절대로 안각하는 가장 극점에 올라져 있는 그림 중에 하나는 사실대로 그리지 않습니다. 이상화됩니다. 사람인데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 대단히 인간의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상적인 형태를 만듭니다. 인간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런 그림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서서히 좋은 것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식량과 이상에 대한 걸 그렸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는 순수하게 아름다움에 대한 탐닉의 그림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미의식, 순수성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에 그려진 위치입니다. 인간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고립된 장소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 계룡산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어디에 가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발이 받는 장소에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발이 받는 데라는 데는 성스럽고 성스러운 기운이 나오고 인간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뒤에서 보지 않는 것,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누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집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볼 때 굽이굽이 산이 파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산이 하나로 딱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신성한 지역,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물과 연관되지 않는 장소에서 안각화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제가 않는다는 것은 현재까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한 번도 그런 장소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년설이나 호수, 빙하 지역을 끼고 안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각화 그려져 있는데 딱 서보면 개활지가 보여서 멀리까지 적이 어디서 오는지, 활동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동물이 있는지가 한눈에 훤히 보입니다. 또는 쿠르간이라고 하면 선사시대의 무덤입니다. 무덤이 있는 장소에 그림이 같이 그려집니다.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생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를 제공합니다. 그림이 있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거주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한 주변에 심심해서 그림을 그렸다, 이러한 예는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각화가 그려져 있는 위치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림을 보러 다니면서 이런 백조를 만나는 것은 행복하다? 그냥 뭐 눈에 치이는 게 백조이고 이런 풍경들입니다. 남쪽으로는 시각이 이렇게 뻥 뚫려서 열려 있습니다. 양쪽으로 산이 감싸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양택, 음택을 했을 때 이런 자리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바깥에 있는 산들이 자기를 에워싸는 형상이어야 되지, 자기를 에워싸지 않고 앞에 있는 산을 에워싼다 그러면 좋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산들이 나를, 여기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 나를 연모하여 에워싸고 점점 구름이 걷히면 햇빛이 들어오고 이게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조수가 밀려오는 것처럼 나를 향하여 막 오는 거죠. 그런 장소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는 지금도 무당들이 여기에서 제를 올리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지금 알타입니다. 예. 제가 주로 여기 가면 여기다가 텐트를 치고, 이게 30m 바위인데요, 여기에 텐트를 치고 여기서 자면서 눈 뜨면 일어나서 가서 입 맞추고, 눈 뜨면 일어나서 얼굴 비비고 이렇게 이제 하는 장소인데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이 장소에 데리고 가면서 이제 죽어도 좋아 이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았더니 결국 이 정도 보여주려고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저는 그림, 바위 속에 이 숨어져 있는 그림을 통해요, 핏줄이 흐른 것처럼 느껴지고 생명성이 있어서 막 탁 깨지면서 선사시대에 그 멸절되었던 동물들이 막 나오는 환상을 갖고 있는데, 그냥 현대 교육을 받고 서양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지 그냥 손바닥만한 것에서 애기애기 그러더라고요. 천만에. 여기에는 말도 소도 늑대도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예술을, 혼들이 여기 숨어져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해가 뜨면 안각화가 있는 데에는 제일 먼저 해가 비칩니다. 그래서 태양과 연관성이 깊다는 거죠. 그리고 물과 연관성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1km 정도만 올라가면 빙하지대입니다. 빙하지대에 물이 한 방울씩 두 방울 떨어지면서 이렇게 강을 이루게 되고, 이 강, 여름인데도 이 강 주변에는 5cm도 안 되는 빨강, 파랑, 노랑 온갖의 이 들풀들이 휘황찬란합니다. 이게 천국이구나. 다른 데가 천국이 아니고 이게 극락이구나 하는 걸 정말 스스로 느껴서, 안각화를 본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정화하는 것은 물론 세상에 첫 발자국을, 지구가 생긴 이후에 내가 처음으로 선사시대 다음으로 이 발자국을 찍는구나, 이런 착각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해가 비치면 이렇게, 아까는 평면이지만 수직의 바위면에 해가, 여기 어두움이 이제 서서히 이제 물러나는 거고, 이게 현장에 가보면 참 아름다운 게요, 해가 뜨는 곳과 달이 지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고, 비가 오는 것을 대지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쭉 이렇게 천막이 마치 커튼이 내려온 것처럼 빗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볼 수 있어서, 자연이라고 하면 숨을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큰 바다 같은 평지에서 그림을 대부분 보게 되는데요, 있는 바위마다 손이 고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말 해가 뜨는 장소마다, 남쪽 바위마다 그림을 이렇게 빼곡히 그려놓은데, 아침에 해 뜰 때 그 순간을 놓치면서 늦잠을 자버리면 안각화는 꽝입니다. 그 시간을, 해가 먼저 비치는 바위를 빨리 찾아가면 그림이 있습니다. 식량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보겠습니다. 요건 양이고,
요건 뭘로 보여요? 늑대요. 예. 꼬리가 올라간 것은 늑대가 없습니다. 개입니다. 늑대는 꼬리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개와 늑대를 구분하는 것은 이 형상을 봐서 보는 게 아니고 꼬리가 축 처졌느냐 아니느냐. 그리고 선사시대 그림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이는 게 성기 표현입니다. 적극적으로 남성을 표현합니다. 힘센 것에 대한 파워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바위는 줄이가 있죠. 대단히 역설적이기도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10m, 20m가 되는 빙하가 이 바위 위를 지나가면 얼음이 미끄러지면서 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위가 타버립니다. 이 그림 그려져 있던 바위들은 이게 빙하가 지나간 자국이고 이 자국 위에 2mm, 3mm가 코팅이 됩니다. 열에 의해서. 이것을 호온펠스라고 하는데요. 이 도자기처럼 유약처럼 새로운 피막을 형성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불을 일으켜서 미끄러져서 바위를 태워버리는 거죠. 그것을 선사시대 사람들은 제일 선호했는지 그런 장소의 그림이 아주 많습니다. 아마 신성시 여기는 전통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 개가 이제 야생 양을 잡아먹겠죠. 인간이 등장하고 있는 그림은 동물 그림보다도 훨씬 후대입니다. 동물부터 그림이 돼요. 동물끼리의 서로 먹이 문제입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장소에는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하나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이런 바위마다 그림이 없는 데가 없어요. 한 15만 점. 야, 그림이 많아도 어쩜 이렇게 그림이 많을까? 종교적인 힘이 아니었으면 그림 못 그립니다. 근데 이 그림이 있는 장소를 보면 여기에서 멀리 누가 들어오는지 보이게 되죠. 다음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림을 정면에서 찍은 겁니다. 야생 양이 뛰고 있고 사슴이 뛰고 있고 뛰는데 사슴은 좀 힘이 겨운가 봐요. 뭐 침도 흘리고 있는 것 같고 앞에 있는 늑대를 보세요. 이 달리고 있는 양을 앞에서 늑대가 목덜미를 물으려고 하죠. 하여튼 제일 먼저 목덜미를 물어서 꼼짝 못하게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요것은 꼬리가 이렇게 흰 것으로 봐서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헐떡거리면서 이 앞으로 지금 포위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뒤에 있는 것은 또 이 힘이 드는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옆으로 가고 있고 이 조그마한 양은 먹잇감도 아닌데 지가 놀래가지고 딴 데로 튀죠. 뒤에 있는 늑대 두 마리는 이 젊고 쌩쌩한 늑대보다도 어깨가 팍 발달해 있는 늑대보다도 어깨도 없고 힘도 빠졌고 헉헉거리면서 뒤에 지금 요것들이 잡으면 이제 그때 가서 어이 어깨 살은 내 거고 너는 머리통 가져가고 그러면서 분배하겠죠. 근데 이런 그림들이 곳곳에 있을 때 이 장소에 앉아 있어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동물들이 먹이를 사냥했는가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교과서라고 사냥에 대한 교과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한번 볼까요? 끈을 달아가지고 개를 도망가지 못하게 지금 묶어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를 가지고 개가 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양을 몰고 가죠. 이것은 벌써 가축화 시대의 그림입니다. 개를 이용한 가축. 얼마 전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개를 이용했던 청동기 시대의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서 뭐 연합뉴스에 뜨고 여러 가지 방송에 뜨더라고요. 실제로 조금 무지해서 나오는 겁니다. 개는 인간 사냥의 역사와 더불어서 제일 먼저 등장하고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안각화에는 그 그림이 기본입니다. 만약에 이 개가 안 그려졌다면 이 속에 염소가 그려졌을 겁니다. 개와 염소는 서로 종류가 달라서 생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양이 있어야만 염소가 있어야만 이 양들을
먹이 있는 대로 끌고 가고 한쪽으로 모여들게 하고 우두머리로서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고 있는 장소에는 꼭 염소를 같이 섞어서 키웁니다. 양만 키우는 경우라면 사람이 따라가서 개를 가지고 운용을 해야겠죠. 이런 점이 유목생활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필요로 합니다. 이 그림은 안각과 크기가 실제로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 그림을 책에서 보고 정말 감동적이어서 이걸 찾으러 이 장소 근방만 5번을 갔습니다. 참고로 암각화를 공부하기 위하여 저는 이 북방아시아를 한 65차례 정도를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가면 짧게는 2주, 뭐 길게는 한 3, 4주 정도 있어서 아마 1년 넘게 총 그쪽에서 암각화를 위하여 돌아다닌 것 같고요. 그 동안에 인상에 남아있는 그림이고 이 그림을 찾기 위하여 5번씩이나 그 장소를 찾았다는 것은 제가 실성하거나 정신이 똑바로 박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욕심이 큰 거죠. 너무나. 없으면 눈을 감았다 하고 툭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각화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하지 못하면 이건 그냥 팔만대장경도 빨래판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그냥 돌일 뿐입니다. 이렇게 사슴에 뒤에 태양처럼 2개가 달려있는 것은 큰 뿔 사슴임과 동시에 우두머리입니다. 이것은 사슴의 신입니다. 이 사슴의 신을 사냥하는 걸 한번 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냥술에 개가 꼬리가 올라갔죠. 이렇게 개가 목덜미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고 이 주변에 개 2마리, 개 3마리, 개 4마리, 개 5마리, 개떼 완전히 개떼가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개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여 마리 이상으로 이 사슴 하나를 잡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죠. 이 사슴은 도망가다가 멈춰져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개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긴박합니다. 또 앞에 있는 개도 또 여기 머리통이 있는데 여기에도 개가 있지만 이게 탁본입니다. 먹으로 그린 탁본인데 그건 제가 있는지 몰라서 못 쳤습니다. 이것만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너무나 명확하고 개 소리까지 그리려고 했고 긴박함을 그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2발로 걸어가고 있고 이 사람은 개의 목덜미에 끈을 매달고 있죠. 개. 그러니까 이 개를 통제하는 사나운 개가 멍멍지짐으로 인하여 해처 모여를 지시하고 있는 거죠. 개를 통하여 사냥을 유도하고 사냥의 성공을 이끈다는 것은 이쪽 유목민들 이동 문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매우 유용한 사냥 도구 방식입니다. 만약에 몽골이나 카자흐스탄을 여행하는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또는 지팡이로 가지고 다니거나 개가 무서워서 때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주인이 우리를 공격해 버립니다. 개는 자기의 분신이라고 그래요. 왜? 개가 늑대와의 싸움 속에서 늑대를 잡아먹어야 되니까요. 굉장히 싸납습니다. 여기에 있는 큰 동물을 지금 이제 저 앞에 머리부터 물기 시작하고 뭐 앞다리 뒷다리 할 것 없이 막 전방위로 물어 뜯는 거지 않습니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논쟁이 붙거나 그럴 때 밑에 있는 작은 학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붙는 것보다도 우두머리와 붙어서 논쟁을 피는 것이 훨씬 더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큰 동물이 있을 때 앞에 머리통을 물어버리는 것이 이 동물을 제압하는 최고의 길이죠. 적당하게 잘못해서 꼬리를 물거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동물 잡다가 꼬리 잘못 밟거나 뒷다리 잘못 밟으면은 도리어 고개를 흔들어서 우리를 물어버리는데 머리를 딱 잡고 있으면 절대 그게 이제 안전하죠. 그러니까 동물들을 통하여 동물을 잡는 방식을 교과서로 도해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은 활을 쏘아서 활은 위에가 높고 밑에가 좁은 게 일반적인 활입니다. 활을 쏘아서 요 사이에 콧잔등을 딱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는 개들이 먹이를 위하여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시에 의하여 사냥하고 있는 거죠. 개를 가지고 포위하고 인간이 마지막 타격을 가하고 있는 방식을 사냥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름 날씨에 뒤에는 성성하게 눈이 내리고 앙아카 있는 이 장소에서는 눈이 내리지만 더웁고, 이 그림을 조금 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행복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그림이고 위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하나가 알타이 앙아카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대변합니다. 사슴입니다. 사슴의 입은 새우 부리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인간이 사슴을 통하여 인간의 뜻을 하늘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원이 담겨 있어요. 사슴은 뿔은 6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그린 것은 이 뿔이 앞을 향하여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6개인데 여기는 과장했죠. 쭉 줄을 구름처럼 과장해 있고, 몸은 늘씬한데 다리는 소략합니다. 뒷다리도 소략하고요. 다음에 사슴은 꼬리가 거의 없죠. 꼬리가 작습니다. 뒷부분에는 마찬가지로 개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사냥꾼이 버섯머리 모양으로 모자를 쓰고 있는 사냥꾼이 여럿이 있습니다. 또 이 그림은 이 사냥꾼을 그릴 때 무릎을 구부립니다.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동작이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버섯머리 모양은 유라시아 스텝지구 전체에서 발견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늑대나 또는 뭐 다른 동물로 호랑이나 이런 것으로 이 모자를 위장을 하는 거죠. 사냥꾼이. 그리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귀가 달려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냥할 때 인간이 아닌 동물로서 위장하고 있는 전술이 그림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냥꾼이 사슴을 쏘고 쏘아서 등에 맞고 있고, 여기도 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그마한 이러한 동물들이 꼬리를 치켜들고 긴장한 채 무서워서 막 뛰고 있는 장면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빙하지대에 의하여 돌이 얼음 위에서 타버렸습니다. 이게 러시아식 방식입니다. 미국식입니다. 프랑스식입니다. 이렇게 탁보 그림을 앙가카를 반대로 그림 있는 쪽을 어둡게 칠하는 것은 그쪽 방식이고, 우리는 그림이 희게 이쪽에서는 검게. 그런데 효과는 이게 훨씬 큽니다. 아까 안 보이던 눈동자가 보이고요. 앞에 있는 이 뿔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사냥꾼들이 지금 없는 것들이 나타나고, 이 뿔을 새길 때 먼저 동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선우가 지금 드러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동물을 새기는데 뿔을 새기는 자가 이 동물을 존중하여서 새겼다는 건데, 같은 종족이 그랬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지배계층이 달라지거나 문화상이 달라지면 이거 깨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달라지면 과거에 있었던 이데올로기를 엎어버리는 것이 역사의 하나의 장소인데,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원래 있는 것 위에 이렇게 피해갔다는 것은요, 같은 계층에 의해서 그려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활 쏘는 것, 활이 맞고 있는 것, 이건 뭐 활을 한두 개 맞은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개를 통하여 인간이 이제 사슴을 사냥하고 있는데, 이것은 버섯머리 모양을 가진 사람이 활을 가지고 쏘고 있고, 버섯머리 모양을 한 사람이 옆으로 누워서 활을 쏘고 있고, 활을 쏘고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여기 이쪽에서 이쪽을 향하고 쏘고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누워서 이걸 쏘고 있습니다. 이건 이게 쏘고 있고요. 버섯머리 모양이 큽니다. 이 뒤에 동그란 것이 늑대 꼬리 같은 게 달려 있고요. 사람이 위장하는 겁니다. 근데 다음 보면 어떤가 볼게요. 이 버섯머리 모양을 한 군인이 앞에 있는 이 무사를, 이 활 쏘고 있죠. 이 무사를 피하여 활을 쏘았는데, 이 사람의 다리를 옆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다리를 피해서 활이 토미사일처럼 꺾여 있죠. 그렇죠? 휘어갑니다. 그 당시에 인간의 옆으로 화살이 지나가면 재수가 없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타부가 존재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지나갑니다. 다음 또 볼게요. 자, 여기 버섯머리 모양을 한 사람이 활을 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이 휘어져 가면서 이쪽에 있는 양을 맞춥니다. 머리를. 이쪽에 있는 이 사람은 가까운 걸 쏘지 아니하고 멀리 있는 양을 쏩니다. X자로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버섯머리 모양의 무사가 양을 쏘고 여기에 있는 버섯머리 모양의 무사가 옆으로 이렇게 쏘아서 멀리 오고 있는 이 양을 쏩니다. 이것 또한 서로 다르게 교차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제 말이 무슨 말인가 다 이해할 겁니다. 제가 여기 좌측에 있는 제가 소총수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적을 맞춥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쏠 때는 좌측에 있는 사람을 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교차를 시키게 되면 이 사이에 아무라도 적이 걸려 들기만 하면 누구든지 맞아서 죽는 거죠. 빵빵 쏘게 되면 그 사이에 피할 수 있는 군형이 많은데 양쪽으로 교차 사격을 하게 되면 아무 때라도 한 놈이 걸리면 그냥 다 걸리게 돼 있어서 겁이 나서 오지 못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선사시대 5,000년 전에 이 사람들의 사격술에서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최초의 사격술 교본입니다. 이렇게 보면 암각화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암각화를 통하여 불교나 이런 종교가 추구하는 연기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활을 들고 사냥꾼이 사냥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활을 들고 있는데 이 양의 성기로부터 나와 있는 끈이 앞에 있는 동물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이 몸속에 있는 입이 그 뒤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성기가 들어가고 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동물은 전부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과 성기로. 입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성기로 앞으로, 다음 것으로, 그 다음 입으로, 그 다음 것 뒤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프고 또는 봄에 한쪽에서 꽃이 피니 세상 만물이 전체가 꽃이고 봄날이에요. 내가 혼자 향기로우니 세상이 향기로운 거죠. 어떤 거 하나가 오염된 독소를 내뿜으면 세상이 다 더러워지고 오염된 독소가 내뿜고 마치 나비 현상처럼 내가 날개짓을 하고 나비가 날으니까 뉴욕에서 태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연기론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혼자 깨끗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매우 유익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런 그림들이 약속처럼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감히 도달하지 못하는 그림의 양식입니다. 한번 볼까요? 기마 인물이 등자가 없는 걸 보니까 확실히 청동기 시대는 청동기 시대예요. 발을 끼워야 말을 타면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데 발을 갖다가 의지할 지금 등자가 없지 않습니까? 말이 달리고 있고 위에 큰 활을 지금 쏘고 있는데 칼끝이 활끝이 향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향하는 것 같아요. 이 사슴은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뒷다리까지 하나 둘 셋 넷 뭐 엉덩이 뒤에 꼬리 쭉 목까지 꽂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0개 정도가 앞으로 지금 빗 맞아 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냥꾼이 사냥을 했는데 이 정도 빗나가는 활을 쏠 정도까지 되면은 아마 긴박하고 흥미진진하게 최소한 몇 시간 정도는 이 사슴을 사냥하기 위하여 활을 날렸을 거예요.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날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동작을 3시간, 4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동작을 화면 하나로 옮기는 것, 그것이 암각화 구성의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근데 이런 그림이 우리나라 고구려 고운벽화에도 있고요. 단원 김홍도의 능행도 같은 그림에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 그리는 형식이
서양과는 완전히 다른 안각화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동양적 사유 구조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탁월한 겁니다. 동일합니다. 여기에 있는 버섯머리 모양을 한 사람이 화살을 보관하고 있는 화살집과 뒤에 위장을 할 때 흔들 수 있는 큰 도구가 있고 구부려서 힘을 잔뜩 넣는데 활을 쏘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선이 쭉쭉쭉 연결되어 있을까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네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많은 화살들이 꽂혀 있고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빗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의 장면을 축약시켜 놓고 하나로 비디오 테이프로 찍은 것을 막 돌려서 하나로 막 딱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비디오 기법이라고 저는 명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그림이 설명적이고 사실을 너무나 가공했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사냥을 할 때 제사용으로 제물로 쓸 때에는 일단 이 사람들은 줄이 달려있는 화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줄이 달려있는 화살의 끝부분에는 주먹만하게 뼈로 만든 화살촉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동물은 제물에 올리지 못한답니다. 잡을 때. 그래서 기절시키는 것으로 하는데 이 끈이 빗맞으면 다시 또 감아서 또 쓰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활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이 도구도 그 사람들 이 활을 가지고 사냥한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실제로 집에 도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건데요. 그런 이야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버섯머리 모양을 한 사람이 쏘아서 수없이 맞추고 빗나가기도 하고 하나의 장면을 작게나마 이렇게 형상화했다. 이게 안각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계속 이제 이런 그 유목 이동 문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냥, 식량에 대한 문제가 전체 그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요 사람을 보면 정말 한 15등신 정도 되는 사람인데 힘이 쭉 빠져 있어요. 다리도 쭉 빠져 있고. 그런데 여기에 남성의 성기가 그려진 걸 봐서 옷이 없는 시대에 이제 그림이 그려졌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뒤에는 그토록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조선 삼국시대를 뜻하고 한국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환두대도가 딱 차 있습니다. 예, 맨몸에 장독가를 딱 찼습니다. 환두대도. 그리고 이 사람은 활을 통하여 끈이 있는 활을 통하여 야생 염소들을 이 방향으로 가고 있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쭉 달려가고 있는데 탁 쏘아서 맞추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거의 산꼭대기에 있는 것으로 봐서 재물을 얻으려는 거 틀림없고 환도대도를 차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위가 높은 아마 족속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런 그림을 찾으면요 정말 야호 그러고 그날 답사는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욕심은 끝이 없는데 워낙 좋은 그림을 보고 워낙 환두대도라는 것을 여기에 있다라는 소리만 찾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이거 보고 난 뒤에 눈이 호사했고 마음이 행복에 젖어 있는데 그것이 작은 것들을 보면서 그 기운이 죽을까 봐서 그냥 그날은 쉬어버리고 말아버리거나 좋은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는 며칠씩 쉬어버리고 그 기억으로서 앞으로 나가기 위하여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습관들이 안각화 속에서도 답사할 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그림은 개체가 하나하나 따로 노는 그림인데 이제는 집단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가 이렇게 일자로 줄을 쫙 그어서 그냥 머리통만 이렇게 쓱쓱 새기면 집단이 되죠. 그런데요 사람이 이렇게 서서 활을 쏘는 것만 있었는데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엎드려 쏴. 머리 이렇게 엉덩이 허벅다리 엎드려 쏘 있죠. 네, 서서 쏴. 여기도 구부려 가지고 엎드려 쏴가 있고요. 이렇게 엎드려 쏴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엎드려 쏴 자세가 있는 경우는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독특한 그림에 있어서 변합니다. 운동감 있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다음에 이곳과 한 100km 떨어져 있는 장소에 또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 사람 보세요. 활을 쏘는데 엉덩이를 쭉 빼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쏘고 있죠. 알타이 전 지역에 100km짜리 이 두 군데 그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죠. 유목을 중심으로 이동 문명을 살았던 삶들은, 노마드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동하면서 삽니다. 봄에는 모기가 없는 곳, 여름에는 모기가 없는 곳, 봄에는 풀이 잘 자라는 곳, 가을에는 풀이 되도록이면 없는 곳, 겨울에는 풀이 많이 자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핵심 조건은 우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장소를 선택하는데, 선택했던 주변으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신령스러운 바위에는 그림들을 동일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은 이 장소로 100km 이동해 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조금 신성스러운 멀리 떨어져 있는 산에 같은 동작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각과 연구는 인접성 그리고 그림에 대한 도상을 통하여 유사성을 통해서 이동, 민족의 이동 경로를 추적합니다. 이 그림을 봐보세요. 잘 안 보이죠? 뭔지 잘 읽어지지 않죠? 이 상태로 그림을 설명하다 보니 러시아 학자는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소와 인간이 관계를 갖는다, 성적 관계를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교라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러고 성교를 가질까?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동물에 대한 생태학이 좀 무지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일까요? 말? 사슴? 이 꼬리를 보면은 소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또 사슴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가운데에 다른 동물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굉장히 큰 풀입니다. 이것은 우유를 짜고 있는 소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게 젖꼭지가 달려 있느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타고난 그림입니다. 자, 버섯머리 모양을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젖을 짜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의 엉덩이가 있고 남성의 성기가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던 시대에 이제 젖을 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젖이라는 것 자체가, 우유가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에게 말하면 밥이, 쌀 아닙니까? 쌀, 밥. 똑같은 동일한 거죠. 근데 가운데에 보면 사슴처럼 뿔따구가 새겨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워낙 숭상하고 귀한 것들은 사슴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소인지 사슴인지 모르게 이상화시키는 것이 암각화를 이해하는데 독특한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의 몇 시간을 하나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암각화 구성의 원칙이고, 두 번째는 소든 말이든 양이든 도상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점이 독특한데, 그것은 강의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망아지입니다. 이것은 송아지입니다. 송아지에 있는 목을 묶어서 끈에다가 다 매달았습니다. 여기도 망아지를 말 앞에 있는 주둥이에 묶어놨죠. 여기도 묶어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둥이를 묶는 경우는 거의 못 보지 않아요? 이게 전체인 말뚝을 긴 끈에다가 묶어놔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입니다. 새끼들은 이런 끈에다가 주둥이들을 다 묶어놓습니다. 목이랑. 이걸 풀어놓으면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왔던 것을 새끼가 다 젖을 빨아먹어서 우유가 안 나오니까, 여기다 놔두고 돌아오면 우유를 짜기 직전에 이걸 풀어놓아서 지 어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몇 번 빨아먹으면 빨리 가서 이제 묶어야죠. 그리고 사람이 짜고 나서 짤 때까지 짜다가 더 이상 짜지지 않으면 다시 이 소를 풀어놓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동물을 수탈하는 역사의 첫그림입니다. 이 그런 그림들을 안각화로는 증언하고 있는 거죠. 논과 밭입니다. 농경지대에는 지금까지 유목 동물을 중심으로 사냥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을 그렸는데, 베트남에 가보면
농경지대에 밭과 논을 개간했던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집자리입니다. 여기는 동물 우리입니다. 또 이런 것은 길입니다. 하루 동안 일구었던 밭과 논이 마치 수화 김한계 선생의 작품처럼 10m, 20m의 바위 위에 빼곡히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그림을 통하여 농사의 성공, 경작지를 개간하는 데 무척 애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농경과 농경이 아닌 것들에 대한 차별이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이런 장소와 현재 똑같이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후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에 농사를 개간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여기에 올라가고 있는 계단 같은 게 있으면 그 계단 작은 돌에도 다 안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을 지금은 우리보다도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화적으로는 매우 우등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화장실에 있는 널빤이 조각조차도 다 뜯어가 버려서 현재 과거 유산은 북방 지역의 라오카이라고 하는데 암각화가 있을 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식량을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주제 중에 식량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식량 다음에 번식 성에 대한 문제는 훨씬 흥미진진하고 인간의 삶과 동물의 삶을 번식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것이어서 영속성의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명력 있는 그림들은 다음 시간에 연속적으로 보고 1시간 동안은 안각화를 통하여 예술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